2016년 3월 6일 정오 홍콩 경찰서로 한 젊은 여성이 방문했는데요. 그녀는 이틀 전인 3월 4일 오전 동거 중인 남자친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죠. 장완니는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을 졸업한 뒤 모국인 홍콩으로 돌아와 신고자인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고 2012년부터 동거 중인 상태였습니다. 실종 반년 전인 2015년 10월 장완니와 여자친구는 약혼식을 했으며 1년 뒤 정식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연기된 이유는 장완니가 저축한 거액을 2014년 쟁샹신이라는 친구에게 투자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약혼 몇 달 후 장완니는 홍콩 최대 통신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그는 해고되고 말았습니다. 이후 장완니의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죠. 결혼식이 불가능해 보였고 두 사람의 생활비도 거의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자친구는 장완니에게 투자금을 회수하라며 설득했죠. 3월 4일 오전 장완니는 여자친구에게 쟁샹신을 만나 돈을 받아오겠다고 알렸고 그렇게 여자친구는 집에서 장완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녁 시간이 다가와도 장완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는 오후 5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수십 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장완니의 휴대폰은 늘 꺼져 있었습니다. 장완니는 쟁샹신과 10년 넘게 알고 지냈지만 그러나 여자친구는 쟁샹신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실명과 구체적인 주소, 휴대폰 번호도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는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는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여자친구의 증언을 상세히 기록한 뒤 실종자 수사팀에게 이 사건을 넘겼습니다. 수사팀이 장완니의 통화 기록을 조회해보니 그의 마지막 통화는 3월 4일이었습니다. 경찰이 쟁샹신에게 전화를 걸어봐도 그의 전화기는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쟁샹신과 자주 연락하는 번호 3개가 있었는데 그 번호들 역시 전화기가 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3개의 번호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했고 마침내 3월 29일 오후 경찰은 3개의 번호 중 한 명인 탕씨 성을 가진 남성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쟁샹신의 친구이기도 했었죠. 경찰은 즉시 탕씨 집으로 향했고 탕씨는 경찰을 보자마자 자신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에서 쟁샹신이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누군가를 살해했고 모두 대만으로 도피했다고 말했습니다. 탕씨는 쟁샹신이 농담하는 줄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고 진술했죠. 이어 경찰은 탕씨가 제공한 DAN6 빌딩 9층으로 향했습니다. 해당 호실의 문은 닫혀 있었고 수사관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은 집주인에게 연락해 문을 열고 CCTV 영상을 확보하게 됩니다. CCTV 영상에서 장완니는 3월 4일 오후 1시 두 남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9층으로 올라간 후 다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식을 접한 집주인이 1시간 후 건물에 도착했지만 여분의 열쇠가 없어 열쇠공을 불러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 집은 쟁샹신이 임대한 집이었고 면적은 작지만 층고가 높아 4m에 달했습니다. 집에 들어와 보니 에어컨이 켜져 있었고 방향제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 가운데 시멘트 블록이 있었습니다. 수사관은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즉시 최악의 추측을 내렸습니다. 수사관의 추측은 적중했고 그 시멘트 블록은 석관이었습니다. 장완니의 여자친구와 가족들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는 장완니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각종 단서를 토대로 용의자 3명이 3월 11일 대만으로 도주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쟁샹신과 장산홍 그리고 류시아오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도주하기 전 그 건물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함께 비행기에 탑승한 샤오차오라는 여성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대만경찰청에 연락해 수사 협조를 요청했고 이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우선 탕씨가 체포되었는데 이유는 메시지를 받은 후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장완니의 여자친구가 중요한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쟁샹신의 통화 기록을 확인한 결과 장완니의 여자친구가 3월 5일 쟁샹신과 3번 통화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녀가 장완니의 실종 신고를 하러 왔을 때
분명 쟁샹신의 연락처를 모른다고 주장했었죠. 그렇다면 그녀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왜 숨겼던 것일까요? 그녀는 경찰에게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쟁샹신과 안면은 있었지만 전화번호를 몰랐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실종된 후 즉시 남자친구의 컴퓨터를 켜고 쟁샹신의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3월 4일 쟁샹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다음 날 이른 아침 그녀는 다시 쟁샹신의 전화로 전화를 걸었고 이번엔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쟁샹신은 3월 4일 장완리가 찾아왔다고 말했고 관련 서류가 없어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눈 후 장완리는 다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쟁샹신은 이 투자금이 완전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에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말라며 설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경찰이 원금을 압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답했죠. 경찰은 그녀의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고 범인들을 잡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샤오차오의 사생활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에겐 진짜 남자친구가 있었지만 종종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쟁샹신과 한 침대에서 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4월 10일 오후 7시 40분 샤오차오는 신베이시 시나이 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홍콩에서 살인사건을 목격했고 3명의 범인에 의해 대만으로 납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처음 대만에 도착했을 때 4사람은 호텔의 은신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돈이 떨어지면서 저렴한 숙소로 이동했고 나중에 거의 돈이 떨어져 매일 1인당 샌드위치 하나씩 먹고 살았습니다. 4월 8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돈은 거의 바닥나기 시작했고 결국 3남자는 샤오차오가 자고 있는 틈을 타 그녀를 업소에 팔아버리기로 상의하게 됩니다. 하지만 샤오차오는 잠들어 있지 않았고 이 대화들을 몰래 듣고 있었죠. 날이 밝자마자 샤오차오는 방을 몰래 빠져나와 공중전화로 향했고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어 남자친구는 바로 샤오차오를 구출하기 위해 대만으로 향했죠. 그러나 샤오차오는 쟁샹신에게 여권이 압수되어 비행기를 탈 수 없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한 것이었습니다. 2016년 4월 11일 오후 7시 그렇게 샤오차오는 홍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타이베이 수사팀은 샤오차오가 지목한 주소지를 토대로 숨어있던 3명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3사람은 굶주린 상태였고 배부르게 식사를 마친 후 살인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8월 12일 3사람은 홍콩으로 추방되었고 장완리의 살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사람은 이 사건에 대해 전혀 다른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샤오차오는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증언의 대가로 특별 사면되었기 때문에 대략적인 사건의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그녀의 증언을 활용해야 했습니다. 샤오차오는 중국 본토에서 태어나 2살 때 홍콩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레스토랑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 그곳에서 쟁샹신을 만나 둘은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2015년 샤오차오는 가족과 남자친구와의 불화로 인해 한동안 쟁샹신의 집에서 머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샤오차오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며 재차 강조했습니다. 모두 함께 사는 동안 쟁샹신은 대여라는 조직의 이름으로 자주 회의를 열었는데 모두 범죄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가 자주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실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샤오차오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전 4사람은 회의를 열었는데 쟁샹신은 자신의 사업 파트너인 장완리를 제거하자고 제안하게 됩니다. 쟁샹신은 장완리가 겉으로 보기에 가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부자라고 말했고 만약 그를 제거한다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쟁샹신의 말을 들은 장산원과 류시아오는 진지해졌고 샤오차오는 매번 그랬던 것처럼 실제로는 실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곳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경 샤오차오는 다시 돌아왔고 3사람이 주사기를 들고 지도에서 무언가를 찾으려 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제서야 샤오차오는 3사람이 진지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1시경
샤오차오는 다락방에서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어 그녀는 장완리가 습격당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샤오차오는 너무 무서워 상황을 살펴볼 엄두가 나지 않았고 이불 속에서 쥐 죽은 듯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쟁샹신이 다락방으로 올라왔고 장완리가 죽었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샤오차오에게 너랑은 상관없는 일이니 계속 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즉 샤오차오는 누가 장완리를 살해했는지 직접 목격하지 못했고 이후 30분 넘게 세 사람이 아래층에서 시신 처리에 대해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상의 끝에 시멘트에 봉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오후 3시경 세 사람은 시멘트와 도구를 구입하기 위해 집을 나섰고 생각보다 적게 샀기 때문에 다음 날 다시 사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시신이 누워있는 것이 너무 불편해 그날 밤 11시경 남자친구에게 돌아갔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7시 30분경 샤오차오가 다시 숙소로 돌아와 보니 그때 석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만으로 끌려간 이유에 대해 샤오차오는 3월 10일 남자친구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산홍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는 샤오차오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 없고 자신들과 함께 대만으로 가지 않는다면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이며 남자친구는 살해할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택시를 타고 그녀를 데리러 온 세 사람은 대만으로 떠나기 전 이발소와 타투샵을 찾아 외모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타이베이에 착륙하자마자 샤오차오의 여권은 쟁샹신에게 압수당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샤오차오가 자백한 전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쟁샹신은 장산홍과 함께 장완리를 데리러 갔고 집에 돌아온 후 다락방으로 올라가 샤오차오 옆에서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쟁샹신은 아래층에서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장산홍과 류시아오가 그에게 내려오라고 소리쳤죠. 아래층으로 내려가 보니 세 사람이 겹겹이 쌓인 채 싸우고 있었습니다. 장산홍이 맨 밑에 깔려 있었고 중간에는 장완리가 있었으며 위에는 류시아오가 있었습니다. 이때 류시아오는 쟁샹신에게 화를 내며 빨리 주사를 놓으라고 소리쳤습니다. 쟁샹신은 어쩔 수 없이 주사를 꺼내 장완리의 허벅지에 찔렀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장완리의 호흡이 약해져갔고 쟁샹신은 심폐소생술까지 시도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쟁샹신은 나머지 2명에게 자수를 제안했지만 장산홍과 류시아오가 단호하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 아침 류시아오는 댄스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싱가포르로 향했고 쟁샹신과 장산홍이 석관을 만들었습니다. 3월 8일 류시아오가 홍콩에 도착한 뒤 세 사람은 석관을 바다에 버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석관은 너무 무거웠고 엘리베이터에 도착하니 중량 경보가 울렸습니다. 2번이나 시도했지만 여전히 경보음이 울렸고 누군가 목격할 것이 두려워 세 사람은 다시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은 석관을 어떻게 가져나가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결국 류시아오가 시멘트를 부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멘트는 단단히 굳어 깨기는 쉽지 않았고 만약 깬다고 쳐도 깨는 동안 소음도 문제였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상의할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도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대만을 목적지로 선택한 이유는 류시아오가 대만이 익숙하다고 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쟁샹신은 대만에서 자수하려 했는데 예기치 않게 샤오차오가 먼저 자수한 것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쟁샹신의 주장이었고 장산홍과 류시아오는 그의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장산홍은 할로윈 파티에서 쟁샹신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 동안 자신의 의식주까지 쟁샹신이 부담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고 순종하기까지 했습니다. 사건 당일 류시아오와 장완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두 사람은 갑자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장산홍은 두 사람을 말리려 했지만 갑자기 쟁샹신이 주사기를 들고 나타나 장완리의 허벅지에 꽂았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자신이 장완리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장완리는 깨어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은 쟁샹신과 류시아오의 지시에 따라 석관을 만드는데 협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죠. 대만으로 도주했을 때 쟁샹신은 후회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으며 자수하려는 징후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류시아오는 사건 발생 당시 1층에서 자고 있었으며 장환리가 온 사실도 몰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싸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가 일어나기도 전에 장환리가 자신 위로 넘어졌고 장산엉이 장환리의 위에 올라타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류시아오는 두 사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장산엉은 다락방을 향해 도와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이때 쟁샹신이 주사기를 들고 다락방에서 내려와 장환리의 하반신에 꽂았습니다. 류시아오 역시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죠. 류시아오는 공주병에 걸린 샤오차오를 대만으로 데려가는 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쟁샹신이 샤오차오를 홍콩에 남겨두면 말이 새어나오기 때문에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장산엉이 샤오차오에게 협박 전화를 건 것은 맞지만 쟁샹신의 명령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9년 10월 14일 그들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쟁샹신이 장환리의 돈을 갚지 않기 위해 살해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세 사람의 주장은 달랐지만 어쨌든 주사기를 꽂은 사람은 모두 쟁샹신이었죠. 배심원단은 쟁샹신을 주모자로 판단했고 판사는 쟁샹신에게 장환리를 살해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장산엉과 류시아오는 과실치사 혐의와 시신유기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장환리의 약혼녀는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샤오차오는 증언 거래로 어떠한 혐의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